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된 게 보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한없이 지금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의 하락을 보면 그야말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사혁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러한 이 레임덕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 지지율이 조금씩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방향성, 즉 하향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는 절대 돌리지 못한다. 돌리려면 그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으로 우선 정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정책 실패에 대한 사람을 바꿔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지지율의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리얼미터 이 결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것은요, 2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이 직무정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측에게 손을 들어준 결과는 24일 밤 10시경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조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면 내주 일주일 후쯤 되면은 더 빠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율은 60.1%, 그래서 리얼미터가 취임 이후 대통령 평가율이 60.1%로 6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 긍정평가율도 36.3으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긍정평가율은 36.7로서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39.5에서 무려 그러니까 뭐 한 2%, 2.8%, 3%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율은 지난주에는 57.7 했는데 이번 주는 59.7, 그래서 2%가 올라갔다. 그래서 양쪽 편차가요 23%,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편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1.3%가 빠져서 29.3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2%가 올라가서 33.8%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 리얼미터에서 1위를 했어요. 처음으로 리얼미터 측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했어요. 윤석열 총장은 23.9, 그래서 지난 11월 초보다 무려 4.1%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은요, 야, 이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숫자 세 자리가 같아요? 18.2%다. 그런데 이재명은 1.2가 빠지고 이낙연은 2.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 때문에 누가 더 손해를 받느냐? 당연히 여당 대표. 당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똑같은 18.2이지만 더 강한 오염 신호는 바로 이낙연 대표한테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루고루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호남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상당히 우세한 이런 그런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지금 윤석열의 경우에는요, 이낙연 대표한테만 뒤지지 이재명보다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호남에서는 34.3, 그리고 윤석열은 14.5, 이재명은 13.6.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불과 2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권인 이낙연과 이재명 둘을 합쳐봐야 57.9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57.9만이, 즉 호남의 절반이 자기네들의 가장 강력한 잠룡 둘을 절반밖에는 지지하지 않아요. 그 절반 중에서도 14.5%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수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많이 빠지고 부정평가율이 상당히 올라가서 무려 23%나 차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평가율의 큰 변화는 바로 30대와 40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은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굉장히 정책 주요 현안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람도 바람이지만 정책의 그 내용, 전략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의 수도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조 맞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사회적, 외교안보적 위기를 현 정권은 치유할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령별로 보면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중에 하나인 30대와 40대가 대대적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의 경우에는 무려 10.2%나 빠져서 35.5밖에 되지 않고 40대는 3.3%가 빠져가지고 52.9%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보면 굉장한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절대로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지금 여당에서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제청되어 오면 내일 중으로 추미애도 바꾸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노영민, 그 다음에 정책실장 김상조, 이런 사람들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초에 또 이 개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개각 시점이 또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을 살리는 정권이다. 이런 신뢰를 주려면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경제 관료들, 외교 관료들 전부 다 몰갈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놓아두고 잘하겠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국민이 한 번 속았으면 지금 3년 반 내내 속았는데 더 속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당에서 이러한 위기 국면,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때문인데, 이 갈등은 99.9%가 전부 추미애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을 더 쪼우는 그런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시즌2를 하겠다 그러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직접 수사권까지도 전부 다 뺏었다가 경찰 주겠다는 거거든요. 6개 범죄만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따라서 검찰이 행하게 돼 있어요. 부패 문제, 경제 문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6개 분야에서만 직접 수사권 행사가 되어 있는데, 요것마저도 전부 다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인적, 그 다음에 시스템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직은 시기상조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시스템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사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개혁하면 백전백패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 동아일보 분풀이 입법할 생각 말고 국정기조를 과감히 바꿔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론 부분이 그렇게 한번 요거 뭐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시각과 평가, 그리고 균형이 있는, 그리고 정말 누구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논거와 결론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이 주장하는 경질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아니란 생각이다. 경제팀과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만큼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라인까지 바꿔 청와대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인적 쇄신과 함께 그간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도 철저히 진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K방역을 생생내느라 정작 코로나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집값만 잔뜩 올려놓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저자세로 일관해온 대북 정책의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다. 국정기조의 전환이 없으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이 언론까지도 다 똑같아요. 이 얘기는 백전백패하는 이 골수, 사고 구조의 잘못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정말 레임덕, 이 빠지는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국존심을 상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권에서 여러분들 정청래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정청래가 윤석열 방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어디서 이겼어요? 가처분 신청에서 이겼잖아요. 본안소송은 이제 심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본안소송 가도 진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얘기했어요. 본안소송 가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판사가 딱 판시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 신청 인용하는 그런 사례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오늘 밝혔어요. 그 이유는 2016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이거 법을 정말 제대로 아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래서 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이 자의적, 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같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면서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처분 신청 인용되는 것을 이 법률을 통해서 막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연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관련 NGO나 이 법조 전문인들이 법률적으로 이 정청래 발의한 이 법안 윤석열 방지법 꼭 검토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금 사설에서도 코로나 문제가 나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거 진짜인지 아니면 적당히 가계약만 해놓고서 이걸 이 제대로 된 계약인 것처럼 정부가 발표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장이 얘기한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부가 구매하기로 결정한 4,600만 명의 코로나 백신 가운데 3,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은 완료했다. 그리고 1,000만 명분은 계약 체결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입소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까지 내년도 마무리하는 계획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게 사실인지 여부, 실체적으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신 물량,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부터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이 확보한 이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은 2분기부터,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냐면 바로 여러분들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저격수잖아요. 아들, 딸 비리,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를 낱낱이 제보받아서 이 언론에 이 자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일을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추진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추미애도 직권남용 혐의 전부 고발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고발 시기는 지금 바로 고발해버리면 추미애만 수사하고 말기 때문에 대통령같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고발 타이밍은 잘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이 최순실 사건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노태강 옛날 사건도 있었잖아요. 노태강 차관, 그래서 국장 당시 그 당시에 잘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잘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탄핵 사유 중에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번 사건은 바로 노태강 사건과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에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 두 사건 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취 압박이다. 그 다음에 또 표적 감찰을 했다. 그 다음에는 동료 후배에 대한 불이익 등 불거진 논란 양태가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이 똑같은 붕어빵이기 때문에 이 추미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법률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노태강 이 당시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되는 바람에 좌천해가지고 결국은 이 국장째 잘렸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2문체부 차관으로 금이 환영했다가 지난달 5일날 스위스 대사로 임명해 나갔고요. 지난 3월달에 대법관이 된 노태악, 이분은 이 노태악 이 대법관이 바로 노국장의 친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꼭 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앞으로는 이제 곽상도 의원이 추진하는 제2의 노태강 사건, 즉 추미애와 윤석열 징계 사건,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까지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가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으로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은산 씨가 다시 오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허락하고 있는 것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 그 다음에 기본소득, 그 다음에 미분양 임대주택밖에 없다. 그래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선 세 가지 부분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난 듯 분열되지 않고도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백신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입니다. 25번이나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수많은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월세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에겐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었고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다. 25번이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고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공원화된 단지와 충분한 면적의 지하 주차장을 갖춘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 너와 내가 함께 살 수 있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 계층간, 우야간만 더 조성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립에 몰두하다 보니까 국민만 산산조각내고 코로나 백신은 놓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온 나라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들끓고 온 국민이 산산조각 난 듯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고,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권과 직위를 발달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고 국회는 이미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집권층이 무리수를 강행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집권 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쏜 노력을 코로나 백신 조기 확보에 쏟았다면 폐업 직전의 이웃들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아이와 더는 씨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락한 것은 문의 안전,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회는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대통령이 그랬듯 지금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고, 최소한 법을 위해 법을 파괴하는 정치인을 섬기는 국민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은산 씨는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으며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주택과 기본소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었다. 이러면서 여권 입에 담기 꺼려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은산 씨는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이제 기대치 않겠다. 즉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여당도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회 1년 반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남양주 조강한 시장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표적 감사로 엄청 대립을 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 표적 감사는 지난 7일 날
이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만 무려 11번 감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특별 감사를 사실상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 중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이재명 공무원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기도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을 총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래서 이 고발한 사람은 조강한 남양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 지부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을 즉 이재명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그다음에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 사찰이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문에 대해서 우애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고발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17일부터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이번 한 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요, 최근에 영국에서 발견된 열국에서 발발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 한국에도 상륙을 했다. 이런 긴급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귀국한 우리 내국인 3명이 검사를 해보니까요, 최근에 발견된 영국 이 변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당국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모든 항공기를 영국 런던발 항공기 이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에 5가지 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제 1개가 더 추가됐다. 이번 영국에서 발발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오늘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김종민 최고위원이 최근에 확진자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가 연기되고 이 당직자들이 이 격리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낙연, 김태년.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난 주말에 김종민 의원과 함께 이 법사위 긴급 회의를 열었잖아요. 윤석열 사태 때문에. 그래서 자가 격리의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는 일단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확진자는 지금 6만 명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수치가 지금 수치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 되겠고, 정부 당국에서는 1월 3일까지 수도권은 현재와 같은 2.5단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방은 2단계.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주의를 해야 되겠고, 특히 정부 당국에서는요, 말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이 백신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국제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신을 모조리 다 들여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또 추미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밤늦게 추미애가 페이북에 글을 올렸죠.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 얘기의 그날은 윤석열이가 쫓겨나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밀어붙였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은 거, 이거 불만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꼭 와야 한다. 윤석열은 반드시 쫓겨나야 한다. 그날 와야 된다는 것도 또 한 번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이제는 여권에서는 이 그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검찰 개혁 시즌2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이 허수아비를 만들고자 하는 여권의 이 기도는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을 해서 이 여권의 무자비한 윤석열 찍어내기 작전을 또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공수처장 2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이 회의를 추미애가 이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서는 그동안에 이 후보로 추천되었던 사람 중에서 5표를 받았던 사람이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 이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대통령한테 추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둘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되겠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강행 처리가 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진욱, 그 다음에 전현정 둘 다 친정권 인사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원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친정부 인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현정 변호사의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남편이 현재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둘 다 이건 이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는 공수처를 내다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한 사람만 잘라내기가 좀 정치권에서, 이 여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나만 하나 잘려가지고 나를 병신 만들느냐. 당연히 그 승리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야말로 끼워넣기를 하는 것 같아요. 끼워넣기. 여러분들 물건 팔 때도 1+1 하잖아요. 1+1. 그래서 물타기, 즉 추미애의 잘못된 그동안의 법무지도, 지휘,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막무가내식 독선적 이 지휘권 행사, 그 다음에 감찰권 행사, 본인이 마치 검찰총장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 밑에 부하 같아. 이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정치사회적으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도 단단히 패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의 책임을 씌워가지고 내보내야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분노를 좀 떨 수 있는데 여권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워넣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정책실장 김상조,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들어가 있고 잘하면 홍남기도 또 거기 끼워넣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여당의 물타기 전술이다. 그래서 추미애 한 사람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 쇄신의 분위기를 만들기 차원에서 다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교체를 한다. 그래서 추미애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추미애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또 추미애가 앞으로 정치 생명, 제가 보기에요, 추미애가 서울시장 자리는 빼낼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가 또 다른 이 빨간색 카펫을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꽃가마 준비해놓고 양탄자 키를 지금 놓아주는데 아주 급급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보로는 우윤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정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직 강요,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제일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는데 본래는 소병철 의원도 거론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나름대로 강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몰아내려면, 윤석열하고 말하자면 맞상대를 하려면 소병철 정도의 이 배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좀 내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법원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소병철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내놔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소병철 카드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데 연수원 25기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강한 친분과 그리고 유대를 가지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조성 비서관도 했고 시민사회 비서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의 상임 운영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딱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책도 같이 쓸 정도로 신뢰관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김인회 교수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더 물망에 오르는 사람, 지금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삼선 의원인 거죠. 그래서 이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무적 감각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비서관 할 때,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 있었어요. 그 밑에 파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서로가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조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전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민변, 아니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범계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갖춘 것이 박범계다. 특히 윤석열과 맞짱 뛸 정도의 백보도 박범계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박범계하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23기 연수원 동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호영호절 때정도로 가까웠는데 상황이 바꿔지니까 이제 둘이 적대 관계로 바꿔졌어요. 그러면서 지난번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이 열받아가지고 과거에는 나한테 안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박범계가 사람이 달려졌으니까 평가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전을 벌일 정도로 깡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깡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원이니까 청문회 석상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배려되다 보니까 박범계가 제일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범계는 의원은 63년생이고 연수원은 23기 동기고요. 과거에 윤석열 총장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계 아우다. 범계 아우다. 본인을 갖다가 그렇게 칭하면서 윤설령 형 이렇게까지 부르고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당시 이 검사와 슬픔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그렇지만은 이번 국정감사 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윤 총장이 너 엄마 나한테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이렇게까지 맞받아치는 그런 이 해프닝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요. 그 사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무한 충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시즌2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고 또 이 법사위 의원도 지냈고 그래서 검찰과 법은 나름대로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추진력이 좀 세다. 그리고 정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 출신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 박범계가 제일 유력하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범계가 이 장관 물망에 올라오니까 여기에 칼질을 놓고 나선 사람이 바로 김종민 변호사예요. 김종민 변호사 최근에 로펌 동인이 이 김종민 변호사가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로펌에서 뛰쳐나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박범계가 되면 그야말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강력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권한 집중, 공수처 신설, 이도저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원활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화하는 수단인 대통령 인사권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대통령이 통치 권력만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권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헌법과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박범계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지혜의 으뜸이라는 것이 뭐냐? 멈출 때는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더 이상 실수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제 폭정, 악정을 그만 그만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출 때는 아는 것도 굉장히 지혜인데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 다른 강성 인물을 법무장관을 앉혀서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라. 이렇게 지금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당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카드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데요. 그 밥에 그 밥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평을 받는 인사를 할 경우에는 정권의 레임덕은 더 빠질 것이고 국정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결국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국면이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이제 낙엽 신세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막판 배팅에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는 반드시 내놔라. 안 내줄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혹시 블러핑을 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하나의 판단의 한 지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태평로 김윤덕 주말 뉴스부장인데요. 이 태평로 칼럼 큰 정치인 추미애의 몰락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 왔느냐. 그러면서 과거 이 여성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면서 추미애의 몰락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분 정도에 걸쳐서 이 칼럼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다름없는 정치판에서 여성이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남자들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임명신 초대 상공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내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그런 내게 결제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 였다. 야당 최초의 여성 당수 박순천도 비슷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비아냥에 나란 일이 급한데 암탉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병아리를 길러서 쓰겠느냐고 받아쳐야 했다. 어지간한 뚝심, 입심, 배심이 없으면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지는 게 한국의 가부장적 정치판. 오죽하면 지은희 전 장관 별명은 치칼, 박영선 장관은 의원 시절 내내 누구누구 저격수로 불렸다. 그에 비하면 전재희는 조용한 정치인이었다. 삼선 의원의 광명시장 복지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른 유명 정치인처럼 센 별명도 요란한 어록도 화끈한 무용담도 없다. 그러나 리더십 연구자들 사이에 전재희란 이름은 여성 공직 리더십의 이상적 모델이다. 박통희 전 이화여대 교수는 계획, 위임, 점검을 통한 합리적 과업지향형 리더로 전재희를 평했다. 모든 일의 준비가 철저하고 업무를 완벽히 파악해 그의 앞에 서면 부하 직원들은 오금이 저렸다고 한다. 전재희 리더십의 바탕은 도전의 연속이었던 40년 공직인생 그리고 가난이었다. 중학시절부터 가정교사로 뛰며 등록금을 벌었고 지방대 출신 여성이 자력으로 직업을 얻는 길은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는 판단에 행정고시에 도전 사상 첫 여성 합격자가 된다. 노동부에서 20년 발로 뛴 게 정치적 자산이 됐다. 구로공단 여공들,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열심히 했다. 장관을 일할 때 저출산, 무상보육, 영리의료법인 등 산적한 과제들과 싸우느라 정치적 야방을 세울 틈이 없었단다. 결국 총선에서 정치신인 이현주에게 패배한 전재희는 정계를 은퇴하며 이런 말을 했다. 천성이 장작 불타들에서 하얗게 재가 되도록 일했지만 큰 정치를 못하고 나온 아쉬움이 있다. 새를 만드는 정치를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낙도 정치를 한 게 나의 한계였다. 그러고 보니 추미애 장관은 전재희가 못한 새의 정치로 대가한 야망까지 불태우는 큰 정치인이다. 배찬 천성의 대의를 위해선 삼보일배도 호통과 막말로 서슴지 않는 배짱과 투지가 대구 세탁소집 둘째 딸을 오선 의원의 당 대표로까지 키워냈을 것이다. 문제는 아쉽게도 실력이었다. 검찰이라는 철벽 엘리트 집단을 개혁하겠다면서 비장의 전략 하나가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법리와 절차에 무지하다는 사실만 드러냈다. 설득과 조정이 아닌 선동과 여론몰이에 기댄 피의 숙청을 이어가다 그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일 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단독 드립을 해서 슛을 날렸는데 자기 편 꼴대로라는 저잣거리의 우스개가 됐다. 전재희는 정치는 오래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큰 정치라고 했다. 여성 공직자로 내가 실수하면 전재희 잘못이 아니라 여성의 잘못이 되니 더욱 치열하게 일했다고 했다. 파이터 추미애는 정반대했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의 행동대장 역할도 불사했다. 실패한 남성 리더십의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즐겼다. 하필 새로 삼은 것이 입시 비리 가족을 골고다 언덕의 예수로 추앙하는 집단이다. 그 대가로 추다르 그 25년 정치 인생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중이다.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추미애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난리를 친 또 하나의 증거가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뭐냐? 박은정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려고 말이죠. 겨우 한 달밖에 안 쓰는 거. 무려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서울경제에 의해서 단독 보도됐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 지금 법무부가 쓰는 게요. 법무부 가천청사가 주로 이 일동과 그리고
5동 두 군데가 있는데요. 1동이 다 이제 법무부 청사를 쓰고 5동의 일부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5동은 앞으로 공수처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이 빌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 해프닝이 있었냐? 박은정이가 감찰 담당관이고 그 위가 누굽니까? 류혁 감찰관이잖아요. 그런데 박은정이하고 감찰 담당관과 감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야 일을 하기도 훨씬 편하고 효율성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은정 사무실만 5동으로 별도로 뺐어요. 5동 요층. 왜 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박은정이가 한 일이 뭐예요? 몰래 감찰하는 거잖아요. 몰래 추미애의 애완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보안을 유지하라고 그랬다 장관이. 이 얘기까지 감찰위에서 박은정이가 실토를 했어요. 보안을 유지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보안 유지하라는 말 때문에 류혁을 보고 패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감찰관하고 같은 건물인 1동에서 쓰지 않으려고 바로 보안 유지. 보안 유지는 뭐죠? 나라를 위한 보안 유지인가요? 윤석열 친하기 위한 보안 유지예요. 그래가지고 5동 뚝 떨어져 있는 5동 6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줬대요. 그냥 사무실이 아니에요. 거기서 조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느라고 5,500만 원이나 들였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런데 이 5,500만 원을 들였는데요. 이게 이 직원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이 감찰관실, 감찰 담당관실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말이죠. 특활비로 1인당 돈 1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은정이 하나한테 5,500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거예요. 보안 유지하에 윤석열이 감찰 잘 좀 하라고. 이게 도대체 장관이 할 일입니까? 이럴 때 할 짓이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아니고. 예. 물론 법무부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게 추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거는 실력까지 없다. 실력까지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만 하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에 지난 12월 26일 날 극비리의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또 알려졌어요. 특종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언제냐면 25일 날 대통령이 사과한 그 다음 날이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워서 가만히 안 있겠다? 누가 얘기했죠? 임종석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은 본인이 벌어들인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로를 펴는 저녁한 안보정론 하루에 1분씩만 들어도 이렇게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징계 이거 잘못됐다. 24일 날 밤 10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25일 날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26일 날 오후에 극비리에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갔어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27일 날 당정청 회의가 있거든 국회에서. 그거 얘기 좀 하러 갔어. 더 이상 추측하지 마. 이렇게 당에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딱 폄하하고 있는데요.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별것도 아니면 26일이면 주말인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뭘 하고 부릅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최고 대한민국에서 높은 사람들 둘이서 별것도 아닌 걸 논의할 정도로 그렇게 급히 불러대고? 이거는 거짓말이시죠?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다 짐작하는데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이 봐도 누가 넘어가겠어요? 사실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가 난장풀을 부려갖고 전국이 어수선하고 그야말로 이 검찰